네, JTBC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과 현재 상황을 뉴스룸 전까지 3부에 걸쳐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구 경북 지역에 최대한의 방역상 봉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서준석 기자. 우선 오늘 사망한 여성, 경북 칠곡에서 머물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68세 여성인데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3일 기침과 복부 팽만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급성 호흡 부전을 겪다가 오늘 새벽 사망했습니다. 입원 중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사망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이 코로나19 때문인지 또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 대구의 총 확진자 몇 명입니까? 총 500명입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16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비하면 131명이 증가했었는데 이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감염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 공무원의 이 신천지 교인임을 뒤늦게 알렸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에서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 서구보건소 직원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신천지 신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확진 판정이 알려진 팀장으로부터 옮겼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추가 확진 환자와 접촉한 공중보건의 및 직원 33명은 현재 자가 격리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이 대구 봉쇄라는 용어까지 썼다는데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거죠? 우한처럼 대구로 오가는 사람을 모두 막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검사 대상을 확대해 빠르게 감염된 환자들을 찾아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대구시는 폐렴 환자를 전수조사했는데 이 중에 5명이 추가 확진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봉쇄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감염병 대응 단계를 논하는 학술적 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JTBC 서준석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60명 추가 확인돼서 이 누적 확진자는 모두 893명입니다. 이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단비 변호사, 이 윤재영 취재기자와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윤 기자, 현재 코로나19 발생 현황, 확진자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4시보다 네. 4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60명이 더 확진 환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1명 추가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망자 같은 경우는 국내 8번째 사망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사망자가 추가가 됐는데요. 네. 이로써 대남병원에서 나온 사망자는 총 6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확진된 환자 60명 가운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봤더니 네. 여전히 대구나 경북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에서 33명이 나와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구에서도 16명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사망자는 또 9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 칠곡 경북대 병원에 입원한 여성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9번째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예, 일단 대구시 발표에 네. 따르면 이 환자는 68세 여성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 숨졌는데 이 이후에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사망자로 코로나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사망할 당시 증세는 급성 호흡 부전이었는데요. 먼저 이 여성은 23일 오후, 그러니까 이틀 전 오후에 복부 팽창으로 응급실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네. 폐렴 증상이 나타나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네, 신 교수님. 예. 어제 하루 동안에는 사망 확진자가 총 200명이 넘었었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대략 60명이 늘어났는데 잠시 뒤에 오후 2시 5분에 질병관리본부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겠지만 최근에 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어떤 배경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부터 발견된 그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이 인제 예. 확진 환자로 이제 수치에 반영되는 것 때문인 것이죠. 예.
그만큼 지금 질본에서도 하루에 1만 건까지 그리고 1만 건 이상으로 검사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노출된 많은 바이러스의 그런 전파자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네.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우리 지금 보건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또 운영하고 있는 진단 키트가 그 하루에 뭐 10,0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는 그 신속하게 지금 확진 진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이 현재 질병관리본부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하루 이제 확진자 수도 발표하면서 그 뭐 중증 환자들의 상황을 지금 상세히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경증 환자들 상황도 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예. 좀 알릴 필요가 지금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중증도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경증 환자, 중증 환자에 우리가 치료적인 지원이나 예. 그 입원해야 되는 병원의 그 상급 종합병원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만큼 경증 그리고 중증에 대한 대책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수치에 대한 정보도 의료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보면은요. 조금 전에 이제 9번째 사망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8번째 사망자 역시 그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에서 이제 관련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현재 보면 대남병원에서는요. 그 오늘 나온 9번째 사망자 말고 8명의 사망자 중 6명이 대남병원에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신 기자, 이훈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8번째 사망자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이 환자가 사망한 것은 어제 오후 4시쯤입니다. 대구 경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는데요. 먼저 이 환자는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18일에 폐렴 증상을 보여서 경북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나흘 만에 상태가 악화돼서 사망한 것입니다. 네. 아직 이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청도 대남병원에서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들에 대한 어떤 치료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건데 대남병원이 어제 첫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내부 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 지난 새벽에 첫 네.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병원 내의 사진들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직원들이 네, 화면 나오고 있죠. 네. 침대가 아닌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거나 아니면 마스크만 하고 도시락을 옮기는 등의 이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청도 대남병원은 입장문에서 경영진 대부분이 열악한 병원 내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죄를 지은 심정으로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 말고도 또 새로운 사실들도 이 입장문에 담겼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먼저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의 이 형이 사망 직전 지난 27일부터 5일간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난 31일에 사망한 뒤에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형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남병원은 이 병원은 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신천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예,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이 뭐 사망 전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얘기를 해보고요. 우리 신 교수님, 조금 전에 대남병원 측에 공개했던 그 병원 내 사진을 좀 보면은요, 그 좀 이런 사진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발표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많이 안타깝네요. 예. 지금 상태가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진들이라고 보이고요. 예. 실제로 이런 의료진들이나 직원들이 환자의 케어와 함께 그런 현장에서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곳은 전쟁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호복, 이런 구호복 이런 것들이 명확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고요. 네. 그럴수록 그런 의료진과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더 가중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이 사망 전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사실, 그 최담희 변호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뭐 네. 추가적인 내용도 좀 있죠? 그러니까 대남병원 측이 24일 입장문을 통해서 이 신천지 총회장의 친형이 올해인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응급실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했고요. 네. 사망하고 나서 장례식이 1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남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에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장례식에는 이
중국인 신도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보건당국이 확인 중에 있는데요. 참석자 명단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참석자 명단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 자체의 명단은 없습니다. 네. 다만 뭐 조의금 명단이라든지 아니면 신도 참석자 명단 등을 파악해서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은요, 이 대남병원하고 신천지 관계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대남병원 측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남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들은 신천지와 전혀 무관하다. 예. 병원의 소유도 사실은 예수교 장로의 소속이라고. 이거는 이제 예수교 장로에는 일반 기독교에서 이렇게 여러 교파가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입이나 이단으로 정제돼 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교 장로의 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경영진이나 의료진 직원 모두 다 신천지 연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 나누셨지만 이만희 씨의 친형이 응급실에 입원하고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연관성이 있어진 것이지 이게 특별히 뭐 신천지가 소유하고 있거나 신천지의 교인들이 여기서 일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면 이제 대남병원에 있는 한 환자는요, 또 거기 병원에서 나와서 또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니다 수용을 거절당해서 결국 숨지는 일도 있었다는 내용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난 22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한 명의 상태가 위중해졌고요. 네. 이 환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일반 환자였습니다. 효사랑 실버센터라는 노인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였는데요. 이 구급대원들이 이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지자 이송할 곳을 찾았지만 결국엔 대구 경북 지역 병원 7곳을 돌아다녔지만 한 곳에서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환자가 아닌 환자는 받을 수 없다 또는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 이런 이유들이었는데요. 네. 결국 이렇게 상태가 계속해서 위중해진 환자는 사망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신 교수님, 그 대구 경북의 지금 의료 흔히 말하는 인프라의 어떤 붕괴라든지 되게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의료 전달 체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이제는 호흡기 증상 환자와 그렇지 않은 다른 질환자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중증도가 있는 이런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의료 수용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개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병원들이 코로나19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폐쇄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남병원에 지금 정신병동 입원 환자들이 그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20차례 정도 걸쳐서 외부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25차례에 걸쳐서 네. 외부와 접촉을 했는데요. 외박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다른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네. 면회를 가지거나 이런 식으로 대외 접촉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대남병원의 연결고리가 과연 무엇일까를 검사하다가 이런 사실들이 발견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이 바이러스의 오염원이 어디일까에 대한 추정이 이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긴 하겠지만 그만큼 지역사회 노출에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네. 실제로 그렇게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건데 제가 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정부와 청와대, 정부의 그다음에 민주당, 청와대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좀 막기 위해서 이 봉쇄 정책을 극대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물리적으로 오고 가는 걸 막는 것이 아니고 그 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학적인 어떤 방역적인 봉쇄라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약간의 네이밍에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오해가 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봉쇄 정책이란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유포되는 거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미에서 그 네이밍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차단하는 거는 전혀 아닌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방역망을 촘촘히 해서 대구 경북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많이 전파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국으로 더 확산하는 걸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의 봉쇄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봉쇄를 하게 되면은요, 이런 어떤 그렇지만 직접적인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순간 이해하는 데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용어 사용을 약간 조금 이제 다르게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이제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봉선학이 지금 교수님 얘기했듯이 그거는 사람의 오고 가는 걸 완전히 막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감염이 되는 걸 봉쇄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네. 근데 그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좀 논란이 됐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도자료 낼 때도 대구 코로나19 뭐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조금만 주의하면 될 문제인데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서 어떤 발표를 하거나 했을 때는 조 조금 교수님, 주의할 필요가 예,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로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하여 130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89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863명은 격리 중이고 13,273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대구 지역에서 검사 건수가 10,000건이 넘어서 검사가 진행 중인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는 검사가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130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893명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 지역이 499명, 경북 지역이 225명입니다. 대구 지역은 주로 신천지 대구 교회 관련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9,300명의 신도 명단을 가지고 자가격리와 검사가 진행 중으로 많은 검체들이 채취되고 있고 신도 중심으로 양성자가 많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 지역은 225명이고 청도 대남병원의 환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관광 관련 그리고 신천지 교회 관련된 그런 환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38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동래구 소재 온천교회 관련돼서 22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천교회 종교행사, 수련회에 관련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행사에 참석했던 신도들 중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1339 안내를 통해 해당 지시에 따라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를 받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또한 부산 연제구 소재 의료기관 아시아드 요양병원입니다. 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명이 확진되어 역학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환자는 2월 21일경부터 근육통 증상이 발생하였고 2층부터 9층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료기관 내의 모든 환자와 직원을 노출자로 간주하고 코호트 격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하여 유선 연락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지역에 입원 중인 19세 이상 폐렴 환자 514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고 오늘까지 총 5명의 폐렴 환자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급증하는 환자들의 격리 치료를 위해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영남대병원 등의 319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신천지 교인 대상 전수검사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90명 등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 지역 중소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등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관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칠곡군 소재의 중증 장애시설에서 환자가 입소자 중 22명이 확인되었으며 예천 극락마을 종사자 1명 등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하여서는 6번째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환자는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었으며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해서는 113명 중에 83명은 해당 병원의 격리 조치 입원 중에 있고 23명은 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6명은 사망하였고 환자의 아들이 1명 접촉자로 확인이 돼서 부산 지역 통계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심각단계 전환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강화된 행동수칙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격리 조치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의료인 또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라 주시고 자가격리 수칙 또한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정 내에서도 개인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항상 깨끗하게 닦는 등의 가정에서의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1339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고 선별진료소에 진료를 받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또한 선천지 대구 교회를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신도들께도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전에 콜센터, 보건소로 문의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의료기관 및 응급실을 직접 방문하시지 말고 선별진료소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종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자가격리자로 관리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은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며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임신부 65세 이상자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아울러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는 오송, 세종, 당산순으로 세 분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문답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역학 정보나 상세한 수치는 저희가 별도로 문자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쪽부터 그러면. 네, JTBC의 배양진입니다.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 감염내과 의사가 한 사람이라도 지금 파견돼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적정 치료를 좀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중증 환자들은 이송하게 되어 있는데 그 판단은 지금 누가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분들 전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거나 하는 향후 치료 계획 같은 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신천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된 발병 시점이 31번 환자 확진 이전인지 이후인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지금 검사가 13,000건 정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하루에 소화 가능한 물량이 7,500건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밀려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여쭙습니다. 현재 그 대남병원에는 감염내과와 응급의학과, 내과 이렇게 의사들이 파견돼서 진료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내과와 감염간호사가 대남병원에 내려가서 중증도 분류와 진료에 대한 부분, 또 중앙임상 TF에서 진료 가이드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자 관리에 대한 것들은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는 CT 촬영을 해서 폐렴 유무나 이런 거를 판단해서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라서 중증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계속 이송을 하고 있고, 이런 병상에 대한 조정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담당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자분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환경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5층의 정신병동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2층에 있는 일반 병동을 다 소개를 했고, 그 2층 병원에 그 내과적인 진료가 가능하게끔 환자를 소독 완료해서 이송하는 그런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에 대해서도 공급을 해서 진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오랜 병 생활을 하셨고 또 급성기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분들에서 상당히 중증과 사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진행될 수 있게끔 의료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환자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발병일에 대한 조사와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31번의 발병일인 2월 7일을 전후해서 생기는 환자들은 많지 않고요. 한 10명 이내의 환자들이고요. 대부분은 10일 지나면서부터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유행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31번 이전에 혹시 누가 그 최초의 지표 환자인지 초발 환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조사 건수가 13,000건이라고 말씀드렸고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검체가 채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신천지 대구 교회의 그 신도들 9,300명에 대한 검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발열 호흡기 환자들에 대한 그런 검사도 강화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선별진료소 확대에 따라서 검체 채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오전에 한 5,000건 정도는 검사가 끝났고 또 오후에 한 7,500건 정도는 검사가 끝난다고 해서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는 소화할 수 있게 수탁 검사 기관을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검사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하루에 3번 검사했던 기관들이 4번으로 늘려서 그 PCR 검사를 돌리는 데 한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가동해서 많은 검사에 대한 그 수량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질문은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제 오셨는데 안 하신. 예. 네, 연합뉴스 신섬입니다. 저는 크게 3가지인데요. 어제 정부에서 대구 감기 증상자 28,000명을 전수조사한다고 하셨는데 또 대구에선 협의된 바가 없다고 해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 또 대남병원 관련해서 이제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몇 분이고 또 어떤 상태인지 또 병원에 남아 계신 분들은 각 층에 분산돼서 1인 1실을 쓰시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지금 8번째 저기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9번째로 사망하신 분의 뭐 추정 사망 원인이 나왔는지 아니면 대남병원과 관련된 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의료진들을 자원받고 또 공중보건의사 등의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을 투입을 해서 선별진료소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대상은 신천지 교회의 신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들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하고의 협의는 대구시 의사회가 처음에는 좀 반대 의견을 낸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하고 협의와 협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남병원 관련해서는 현재 병원에 남아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83명이고요. 타 병원으로 이송되신 분이 23분 정도 계십니다. 이송된 병원은 굉장히 다양한 병원으로 지금 분산돼서 이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2층 일반 병동을 소개해서 그 병동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1인 1실에 대한 치료 상태는 아닙니다. 아마 2, 3인실, 다인실 병동이 있을 거로 제가 세부적인 병실의 규모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정보가 없고요. 그래서 그 5층의 병동보다는 좀 더 일반 내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동으로 재배치해서 최대한 그 진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번째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저희가 아침 9시 이후에 집계된 그런 환자분이어서 환자분 번호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 그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51년생 여성 환자입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 병원에서 일단 사망을 하셨습니다. 입원 당시부터 좀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낮아서 바로 기계호흡을 진행을 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이분이 치료를 받고 사망을 하시고 검사 결과가 오늘 아침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조사한 결과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확진자의 접촉자로 현재 분류가 된 상태이고요. 이분의 사망 원인과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오늘 오전에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어서 아침 그 자료에는 반영돼서 보고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응급실하고 입원해서 검사한 그런 의무기록 조사를 진행을 해봐야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소에서 한 분 더 받고 세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오셨는데 못하신 기자님. 네, 브릿지경제 박명원입니다. 현재 중증 위증 환자 현황 설명과요. 격리해제 예정 환자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증 환자분은 14분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산소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14분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계 호흡이나 아니면은 다른 좀 중증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6분 정도 계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게 20명이 되는데 이 14명 안에 기계 치료나 다른 중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게 14분은 이제 산소 포화도가 낮아서 산소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14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계 호흡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뭐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6분 정도 계십니다. 네, 그럼 세종에서 3분 받겠습니다. 이투데이 조선. 예, 지금 이제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이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윤 기자, 지금 뭐 확진자, 사망자 또 9번째 사망자에 대한 어떤 상황도 설명이 됐고요. 좀 그 브리핑한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확진자는 893명입니다. 어제 오전 9시에 대비해서는 130명이 늘어났고 어제 오후 4시에 대비해서는 60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 사망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8명이지만 오늘 9번째 사망자에 대한 정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51년생 여성이고 칠곡에 있는 경북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망자는 병원에 올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기계 호흡을 받았는데 사망한 뒤에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오늘 아침에 양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 사망자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으로 확인이 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제보다 신 교수님 60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사망자는 뭐 보고가 됐지만은요. 우선 확진자 숫자에서는 어제보다 좀 줄어드는 추세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하루에 지금 1만 3천 건 정도가 검사 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나 어제보다 보니까 지금 중증 환자가 14명, 그중에서도 기계호흡 등 중환자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6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만큼 중증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엄중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확진자 부분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 숫자적으로 보면 어제보다는 줄어드는 거는요 사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대신에 중증자 중에서는요 좀 위중한 분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주시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망자 부분은 만약에 지금 중증 환자들이 이런 그 중증 치료를 받는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은요. 이건 예. 왜 배경은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요. 예. 우선은 알려진 바로는 고령에다 기저질환자들인 거죠. 예. 그만큼 병원에 원내 감염 노출이 있는 경우에 더 중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조기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에 중증의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 예후가 안 좋게 돼 있습니다. 네. 더더욱이 이번에 대구에서 그 지역 사회 폐렴 환자 입원 대상자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네. 5명이 확진됐다는 것도 의미 있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요, 저희가 잠시 이제 9번째 사망자도요, 그 신천지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상황은 이제 추후에 다시 나오겠지만은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되는 신천지 관련되는 내용을 좀 알아보고요. 그 전에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전국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각 지자체마다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보도국 연결해서 좀 현재까지 들어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이 경기도가 오늘 그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면서요? 예, 경기도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과천 한 쇼핑센터 4층에 있는 신천지 교회 부속 기관에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지원 인력 25명 등이 나섰고 경찰도 충돌을 우려해 2개 중대 110명 경력을 배치했습니다. 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이 경기도가 가장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경기도가 코로나19 관련한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에서 신천지 신도 9,300여 명이 모여 예배한 것이 새롭게 나타난 겁니다. 경기도는 예배에 참석한 신도 현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강제 역학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 관련 시설 353곳을 폐쇄하고 2주간 신천지 관련 집회를 모두 금지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 안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예, 서울 강동구청은 명성교회 부목사와 그의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는 재적교인만 10만 명인 대형 교회입니다. 부목사는 지난 14일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 16일엔 예배까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는 강동구뿐만 아니죠. 이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구에서도 그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서울 금천구에서도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금천구 측은 74살 중국인 진모 씨가 오늘 오전 양성 판정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 가족 3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금천구는 이들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금천구는 서울 안에서 중국인 거주자가 많은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마포구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마포구에 따르면 김포에 사는 36살 남성이 서울로 출근하던 중 발열과 오한 증상을 느꼈고 마포구 보건소 진료소를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네, 경기도가 오늘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고요.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고 그러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법적인 근거에서 분명히 근거는 충분합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이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해당 신천지에 대해서도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이 법적 근거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장 등이 이러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긴급 조치를 해서 폐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저렇게 어느 일정 지역을 폐쇄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앞에 폐쇄를 한다는 공문을 붙입니다. 근데 이 공문 같은 경우를 손상을 하고 그 안에를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형법상에 있는 공용 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도란 어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된다면요. 서울 어떤 특별시 차원의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이런 어떤 유사한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에 나선다면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도 지금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박원순 시장이 밝혔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를 제가 직전에 보고 들어왔는데요. 아마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똑같은 긴급 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 근거는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고요. 지금 신천지에서의 대부분이 이러한 여러 가지 집회라든지 예배를 보다가 확산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긴급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좀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는데요. 그 신도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그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제 집행이라든지 행정명령이라든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 두 개 같이 연동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죠. 예.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조금 우려되는 것은 네. 신천지에서 그 명단을 넘기고 그리고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약 24만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 신천지 측에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모든 신상 정보를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서 검사도 하고 혹시나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경기도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집행을 나선 것도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명단이라든지 참석한 사람들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기 전에 아예 신천지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천지의 여러 가지 이제 포교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보면 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아시는 것처럼 간호사가 신천지에서 예배드리고 신천지 교인들 그걸 나중에 밝힌다거나 아니면 뭐 감염센터에 근무하던 보건소에 감염센터에 근무하는 팀장이 그걸 또 나중에 밝힌다거나 이런 일들은 결국 신천지 신도들이 본인들이 신천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상당히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100% 이걸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건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 집행 전에, 강제 조사 전에 좀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신천지 신도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뭐 대략 20만 명이 넘는다면요. 전수조사라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 같고요. 실효성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선은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1만 건 하루에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24만 명 정도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은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환자들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만을 집중적으로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또 효용성 문제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말씀하신 그 신천지 교인들의 은밀한 포교 방식 때문에 지금 접촉자가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확진 검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만큼 빠르게 이분들을 전수조사해서 확진자를 찾아내고 그들을 더 전파하는 거를 차단하는 게 이번 그 대구 경북 사태에서는 중요한 성패 또 하나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신천지는 해외에도 지부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국내에 있는 신도들의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해외 신도에 대한 어떤 부분, 현황에 대해서도 정부 방역 당국에서 좀 파악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직까지는 당장 시급하게 필요해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런 네. 한국 지부의 신도들과 해외 지부의 신도들의 접촉이나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요.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들과의 뭔가 교름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의 여부 이런 것들도 추후에는 확인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신천지 측은 오늘 전체 신도 그 명단 제공 사실을 밝히면서 이 이만희 총회장이 성도들에게 쓴 이 특별 편지도 좀 공개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내용이 좀 있죠?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20일 날 보낸 적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25일 날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내용은 네. 이렇습니다. 우리 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교회 성도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전하면서 정부 측에 적극 협조해 신천지 전 성도 명단을 제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 이게 다 제공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교육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고 네. 모든 것은 정부에서 성도들의 개인정보 유지나 보안 방안을 마련한 전제하에 진행될 것이다. 이 말은 신도들한테 본인의 정보가 넘어가도 개인정보가 다른 데로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지켜지길 바라요, 저는.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본인이 주장하고 얘기하고 지금 밝힌 것처럼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냥 신천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난 20일 날 밝힌 내용하고는 좀 상반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20일 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마귀의 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신천지가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한 어떤 뭐 마귀의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규정을 하다 보면 신도들은 그러면 이런 그 총회장이나 교주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정부의 시책에 따르기보다는 종교적인 활동을 더 네.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울산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울산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구에 사는 28살 남성 그리고 동구에 사는
2세의 여성 이렇게 예. 2명이 확진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확진자 28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첫 번째 확진자와 함께 지난 16일에 신천지 울산교회에서 예배를 받다. 바로 옆자리에서 예배를 받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네. 지금 두 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 예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에서의 4명의 확진자 중에 3명이 같은 날 신천지의 울산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이고요. 네. 네 번째 확진자 같은 이 62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북 경산에서 지난 17일에서 20일까지 딸의 집에 함께 머물렀는데 이 딸이 지금 현재 확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1번 확진자가 예배를 받을 때 함께 예배를 본 신도의 숫자가 무려 233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명단을 확인을 해서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고 추가 확진자의 이동 경로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남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성남시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분당 야탑동에 살고 있는 25세 남성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대구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야탑동에서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가서 대구에 갔다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택 야탑역 성남 종합터미널 여기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고 조사 결과 양성, 그러니까 확진 판정이 났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현재는 그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에 격리 수용돼 있는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은 또 그 뭐 지역적으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장소별로에서도 좀 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경북에서 이제 청도랑 이름 비슷한 청송에서는 교도소가 또 그 안에서도 문제가 됐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청송군에서 나온 첫 환자인데요. 청송군이요? 예, 네네. 경북 청송군입니다. 네. 경북 청송군에서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있는 20대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청송군이 밝혔습니다. 예. 이 환자 역시 대구 신천지 교인으로 현재 대구 자택에서 격리 조치가 됐는데요. 최근까지도 이 신천지 교인들과의 만남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청송군의 교도소 같은 경우도 이 수용소이기 때문에 이 많은 수용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라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또 한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 교도소라는 게 그 밀폐되고 뭐 접촉면이 많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처럼 이런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은 같이 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에 예. 밀접 접촉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도관이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저희가 지금 왜 이제 교도소의 문제를 짚냐면은 대남병원에서도 밀폐된 공간에 있어서 같은 환자들이 같이 뭐 접촉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교도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뭐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 코로나19의 위중 환자가 6명이었고 또 산소 치료가 14명이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이제 대남병원의 사망자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가는데 산소 치료가 14명이다. 산소 치료 잘하면 그 회복이 되는 겁니까? 산소 치료는 매우 위중한 치료 단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 명지병원에서도 3번 환자가 산소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만큼 산소 마스크는 일시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얼마나 폐기능이 스스로 회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더 악화될 것이냐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이 다음 단계인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기계호흡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면 거죠. 오늘 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위중 환자 6명, 그럼 그 위중한 6명은 산소 치료 단계에서 넘어가서 위중한 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실제로 심장이나 폐 기능이 저하돼서 스스로 호흡하는 게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기관 삭관을 통해서 기계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기존에 에크모를 달아서 산소를 체외에서 공급하는 시술까지 받은 분도 사망한 바가 있죠. 예. 그만큼 이런 시설들이 가능한 병원에서 중환자 치료가 잘 원활하게 진료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당국이 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런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요, 이 코로나19 확산이 이 전국으로 번지는 상황 짚어봤고요. 또 그 산소 치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전문가를 통해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런 가운데 그 신천지가 그 포교 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사실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교계에서는 그런데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인 진용식 협회장이 예. 한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포교 활동이 곧
뭐 예컨대 구원이나 천국을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멈출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밑에 이 1대1로 포교 활동을 하거나 전도 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들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분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 형태의 모습뿐만 아니라 집회소라든지 복음방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위장 카페, 위장 교회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이게 건물에 대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빌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저런 교회들은 서울에도 6개 정도가 있어요. 그건 다 파악이 가능한데 지역마다 아주 조그맣게 뭐 연립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아니면 조그만 방을 임대하거나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1대1로 만나 접촉하는 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집회소, 복음방, 위장 카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을 100% 다 막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또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천지 교회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혹시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돼서 그 사람이 또 모르는 사람을 접촉해서 포교 활동을 하게 되면 또다시 확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모든 걸 찾아내서 다 방역도 하고 이분들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문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또 지역별 뭐 집단 감염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요, 정부, 이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정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였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하여 심각 단계에서의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 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브리핑 이후에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가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저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하고 여기에다가 추경 예산 등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의 봉쇄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안 그래도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함에 이제 놓여 있는데 이렇게 네. 명칭 자체가 최대한의 봉쇄라고 하니까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네. 그렇지는 않다. 다만 방역망을 이제 촘촘히 해서 추가 확산이라든지 지역 감염의 확산을 막겠다는 용어이지 출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이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집단 감염 여부, 집단 감염의 확산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역시 아직까지는 신천지 대구교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가 5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의 한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도 있었지만 부산 온천교회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부산 확진자 44명 중에 이것은 부산시 발표를 기준으로 했을 네. 때의 집계입니다. 부산 확진자의 44명 중에 온천교회 연관이 23명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요. 또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이 온천교회를 중심으로 늘어나자 질병관리본부는 이 최근에 이 온천교회에서 지난 14일부터 150명이 참석하는 3박 4일 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도 아까 브리핑에서 이 수련회 참석자 가운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빠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온천교회는 이 신천지 대구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내부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경북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북 안동교구 신자 39명 가운데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이 28명이 떠났었는데 이들은 어제 오후에 입국을 다시 했고 네. 지금은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 또 주목받는 것이 오늘 갑자기 또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북 7곡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실제 오늘 20명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곳이 미랄 사랑의 집인데요. 네. 7곡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집단 거주시설인데 24일 날 여기에 입소해 있던 입소자 한 분 46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같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하루 지난 25일 날 21명이 추가로 확진자로 확진이 됐습니다. 총 22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고요. 현재는 거기에 지금 그 입소자뿐만 아니라 근로장애인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돼 있고 나머지 이제 47명은 음성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나 시설 내 격리 조치하기로 결정을 내려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예. 그 대남병원은요. 요양원도 있고 정신병동 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한 7곡의 중증장애인 시설도 역시나 예. 활동이 제약을 받는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 치료받는 곳. 왜 이런 곳에서 집단 확산이 일어나면 더 왜 주목을 해야 되고 저희가 조심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런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구조라는 거죠. 예. 폐쇄된 곳에서 공동 그 거주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증상이 있어도 잘 표현을 못합니다. 예. 그만큼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한 명 한 명 거동 불능자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과의 그런 접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만큼 한 명이 감염됐을 때 확산의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이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요. 대남병원 그랬고요. 이런 어떤 중증장애인 시설도 그렇다면 우리 그 방역 당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이 관리하는 관리 주체들도 항상 주목해야 되겠고 정부 보건 방역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더 좀 심도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남병원의 경우에도요.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발생하면서 전국에 정신과 폐쇄병동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입소 시설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고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주목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제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초청 간담회를 열어서 감염병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림대 의과대 교수인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지금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감염병 전문가들 이 정부에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요구했습니까?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대정부 권고안 5가지 하고요. 대국민 권고안 5가지였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방역 대응의 기조인 봉쇄 전략에서 피해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좀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도 대구 경북 지역은 기타 지역은 여전히 밀접 접촉자 중심의 관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투트랙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피해 최소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상의료 전달 체계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의료기관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발열 호흡기 선별 진료 기관을 지역사회 내에 좀 지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국민 위기소통 활동을 정부하고 시민단체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 피해 최소화 그 완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셜 디스턴싱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휴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직장 휴업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동 제한이라든지 이제 이런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와 같은 시기에 어떤 집단이나 어떤 지역을
이렇게 매도를 한다거나 스티그마를 하게 되면 이들이 이제 숨게 돼서 오히려 방역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외국인 장애인 등도 이 코로나 관련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정부에 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조금 전에 이야기 중에 봉쇄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고 이제 제언을 했다고 그랬고요. 또 중요한 것이 선별 진료소의 확대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식으로요. 지금 대처해서 지난번에 우한 교민들을 시설했던 임시 생활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공 어떤 격리 시설 부분을 좀 국가가 좀 확장하거나 이번에 새롭게 좀 도입을 확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중국 CDC, 중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최근의 레포트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단된 확진된 환자들의 한 80% 정도가 굉장히 마일드한 그냥 그 자기 치료가 가능한 마일드한 코스를 거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환자들은 굳이 뭐 그 음압 병실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병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니까 자기 격리가 가능한 1인 격리가 가능한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지금 이제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 분명 그 병원 시설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들 그런 환자들에게 그런 환자들을 대비해서 병상 자원을 좀 확보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증 환자들과 이른바 경증 환자들을 분리해서 치료하고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이원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이원화의 이제 기준이 임상적 지침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되고요. 아마 이제 이미 마련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다량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지침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지역 단위의 컨트롤 타워가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여건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해야 될 응급 환자의 경우에 이런 환자들을 어디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이송해야 되는지 등등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 단위에서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임상 컨트롤 타워가 빨리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요. 오늘 이제 매일 이제 두 차례씩 확진자 사망자에 대해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에서 이 확진자와 사망자 추세, 어떤 변화의 변곡점은 어느 시점으로 좀 관측을 하는지요. 그리고 어제 그 청와대에서 우리 그 청와대 컨트롤 타워 얘기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그 우리 의학 전문가들한테 그 주로 어떤 부분을 좀 질문하고 경청을 하는 분위기였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위기 단계가 이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위기 단계 격상에 따라서 어떤 이제 정부의 조직적인 대응 체계는 뭐 좀 변화가 있겠지만은 국무총리님이 그러니까 책임을 맡는다든지 하는 변화는 있겠지만은 지금 위기 격상에 따른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책 대응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차단 중심의 정책에서 이제 완화 정책으로 가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완화 정책, 피해 최소화 정책의 의미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같이 했던 그 수석 보좌관님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예. 네, 한림대 의과대 교수인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오늘 그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구 방문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대구시청과요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관련된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과 관이 협력하며 모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대구시장님과 경북지사님을 비롯한 대구 경북 지역 대책본부 관계자들, 범정부 지원단과 민간기관들 모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밤낮없이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인력의 헌신적 노력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국민들도 힘내십시오. 함께 극복합시다. 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광주와 전남을 필두로 전국 각지에서 방역 물품과 생필품 등을 보내며 온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은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과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 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과 지역 외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명의 소지가 있었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속도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그야말로 복합위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민생경제와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 함께 힘을 합치면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 위기 대응을 심각 단계로 올렸고 정세균 총리는 대구로 바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현장에서 상당 부분을 한다고 그러고요. 오늘 대통령은 대구시청을 방문해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졌는데 우선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불안해서 밖에도 못 나가시는 상황이고 또 외부에서 보는 시선도 그렇게 곱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시민 또 도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가신 건 아주 참 잘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셔서 직접 위로하고 그렇지 않아도 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도 있고 한데 대통령이 가셔서 직접 힘내시라고 응원도 하시고 또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나 또 시민들이 방역 물품이나 구호 물품도 보내드리고 응원의 메시지도 계속 SNS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전 국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온 국가가 힘을 합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이 문제를 빨리 넘어서고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1, 2주 안에 이런 어떤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분열이나 아니면 정쟁을 위한 어떤 소모적인 논쟁을 할 시간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를 떠나서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정부가 하는 방역 대책을 믿고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권의 움직임은요. 조금 이어지는 다음 조금 이따 순서부터 좀 저희가 해보고요. 조금 전에 지역 감염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면서요. 7곡에 있는 중증 장애 시설까지 얘기했었는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죠, 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은평구 그리고 종로구에서 네.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은평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난 21일에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를 이송하는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는 이 이송 요원과 접촉한 사람이었고요. 네. 또 어제 하루 만에 환자가 2명이 더 늘었는데 한 명은 중국인 간병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입원 환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중국인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은평 성모병원 또 병원 내 감염이다 보니까 현재 병원은 응급실과 외래 진료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곳은 종로구의 사례인데요. 종로구에서는 현재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네. 이 중에서 4명이 이 종로구에 있는 명륜교회 그리고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 감염된 것으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이러면서 이 종로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지역 감염 우려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한 이제 국내외를 오가는 이제 항공의 문제도 좀 있었는데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관련돼서 네. 확진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소속의 객실 승무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 대한항공이 객실 승무원 1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날 오후에 방역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 오퍼레이션 센터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추후에 이 인천 국제공항 오퍼레이션 센터가 재개될 때까지 이 객실 승무원들로 하여금은 제2여객터미널 브리핑룸에서 이 비행 준비를 위해서 지정된 곳에 출근을 하기로 하고요. 또 네. 비행 전에 합동 브리핑은 항공기 내에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요. 확진자는 893명입니다. 이 1시간 전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이 또 9번째 사망자와 관련한 소식까지 전했는데요. 또 추가 병상 확보 현황 등도 또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먼저 9번째 사망자와 관련한 내용부터 전해 주시죠. 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9번째 사망자는 51년생 여성 환자로 경북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사망했습니다. 입원 당시부터 산소 포화도가 낮아서 바로 기계호흡을 진행했는데요. 치료를 받고 사망한 뒤 검사 결과를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겁니다. 조사 결과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중대본은 이런 사실을 오늘 오전에 확인했기 때문에 아침에 발표한 자료에는 사망자 통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현재 격리 중이거나 이 검사가 진행 중인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네, 총 누적 확진자는 893명입니다. 네. 이 가운데 863명은 격리 중이고요. 13,273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산소 치료를 하고 있는 중증 환자는 14명입니다. 이 중 6명 정도는 위중하다고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인 대구에 499명, 경북 지역이 225명입니다. 대구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한 사례가 많은데 현재 9,300명의 신도 명단을 바탕으로 자가격리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선 연락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는 건데요.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 지역은 청도 대남병원의 환자와 이스라엘 성지관광 관련 환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앞서 오전에 대구 지역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추가로 병상 확보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319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영남대병원 등인데요. 이에 더해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90명 등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대구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시 최단 시간 내 격리해 가족과 이웃의 추가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는 건데요. 다만 확진 판정 후 병상 확보에 불가피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특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우리 세 분하고는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새로운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대구시청에서 특별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이 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 대책본부 등 방역 관련 공무원, 또 의료진 모두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나왔던 이 최대한의 봉쇄 정책 표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거듭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지역적인 봉쇄가 아닌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오늘 저녁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진두지휘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 경제를 위한 이 추가 경정 예산도 직접 거론했다면서요. 네,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서 이틀 연속 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도 빠르게 사용하겠다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국회도 힘을 모아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8일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1차 경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이때 추경안의 큰 틀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제한하는 나라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잠시 뒤에 이 주한 외교단 회의를 열고 과도한 제한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 이 홍콩이 오늘부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군요. 네, 홍콩은 오늘 오전 6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했거나 최근 2주 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적색 여행 경보를 발령한 건데요. 홍콩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격리 조치될 예정입니다. 홍콩을 비롯해 지금까지 한국인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바레인 등 모두 7개 나라입니다. 근데 입국을 금지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입국에 관련된 절차를 강화하거나 또 격리를 요구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와 검역을 강화한 나라는 지금까지 모두 14곳으로 늘었습니다. 대만은 오늘 새벽 0시부터 한국에서 오는 한국인과 외국인들을 14일 동안 격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출이나 출국이 불가능하고 매일 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은 대구 경북 지역의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 조치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인이 비자 없이 베트남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15일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입니다. 일본 외무성도 오늘 대구시와 청도군에 대해 감염증 위험 정보 레벨을 2단계로 올리고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방문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한국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하고 자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쿠웨이트와 몽골은 아예 한국발 또는 한국행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외교부는 잠시 뒤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고 입국 금지 등 과도한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스위스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어제 기조연설에서 차별적인 출입국 통제 및 자의적 본국 송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윤세민입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민현주 전 의원, 신아람 기자가 다시 새롭게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예. 네,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 방문해서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수기 기자. 네. 예. 아무래도 현장을 방문하는 게 가장 민심을 잘 알 수 있고 또 현장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죠.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방역과 경제라는 그 두 가지를 다 쫓아야 되는 입장인데 네. 일단은 최선이 지금 대구의 지금 방역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분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간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대통령 그 발언 중에서 모두 발언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봉쇄라는 봉쇄 조치라는 그 발언이 담긴 의미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화나 있으시거든요. 네. 이제 그게 오해를 충분히 살만한 일이라는 거 그리고 잘못 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라는 뜻을 대통령이 직접 좀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요, 이 부분이 사람이 이동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상으로 최대한 봉쇄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바로 잡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신영영 교수께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의학상, 방역상에 대해서 봉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보통은 감염병이 전파될 때는요, 두 가지 단계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봉쇄 전략입니다. 그만큼 해외에 유입되는 그런 감염원에 대한 차단이 우선은 중시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되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노출됐다는 가정하에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빨리 확인을 해서 네. 조기 치료를 해서 예후를 좋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바로 완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그렇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께서는 1단계, 2단계로 넘어갈 시점이 되었고 네.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연결했던 그 한국역학회 김동연 회장, 한림대 교수가 말했었던 봉쇄 정책에서 완화 정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측면도 하늘에서는 그렇지만 해당 그 진원지에 대해서는 확산세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좀 전에 신 교수가 진단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전파가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미 많이 퍼져 있으니까 완화 전략으로 가서 빨리 확진하자가 네. 되겠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우선은 그래도 밀접 접촉자 중심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확진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상황과 경제 대책 등이 논의됐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의 국회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된 데만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적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방역 조치에 대한 예산 지원은 추경 등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2조 원에 이르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로서는 그렇게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좀 강하게 힘주어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의 최선의 일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래통합당의 정책위 의장도 이미 발언을 했습니다. 추경 관련은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이고 지금 전염병 감염이나 검사하고 그다음에 예방 조치, 사후 조치뿐 아니라 예. 민생 경제 전체가 지금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폐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도 지금 생계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차원에서는 여야 상관없이 또 미래통합당도 적극적인 지원한다고 했으니까요. 국회에서 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지금 국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관련 행사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심재철 원내대표도 물론 음성으로 나왔지만요. 지금 국회가 문을 닫고 있어서 하루빨리 소독이 끝난 대로 방역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를 열어서 관련 통과 예산안을 좀 통과를 시키고요. 그래서 아주 민생, 아주 바닥까지 깊숙이 빨리빨리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최선의 방안 아닌가 싶습니다. 긴급 재정 명령권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뭐지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 헌법 76조에 이제 대통령의 권한들이 이제 쭉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이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처럼 추경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급하고 그런데 이제 국회가 저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지금 문을 닫고 있어서 네. 빨리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명령으로 먼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일
일단 문을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추경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이견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령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빨리 처리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좀 더 걸리겠다 하면은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그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제는 또 초유의 그 법정 휴정까지도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 국회에서는 다행스럽게 네. 의원들 관련해서 이 코로나19 관련 음성이 나와서 다행이지만은요. 앞으로도 국회 내에서든 어디든지 간에 이런 부분이 확산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이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장 큰 현장에서 어려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신 기자, 자영업자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그 식자재도 많이 남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협력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대구시 등에 따르면요, 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네. 그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재난을 극복하자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에는 누리꾼들이 응원이 담긴 해시태그 샵을 넣어서 힘내요 대구, 힘내요 대구 경북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또 대구광역시도 동참을 해서요. 네. 그 공식 계정에다가 컬러풀 대구 이미지를 변형해서 힘내요 대구라는 해시태그 문구가 적힌 프로필 사진을 내걸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 그 대구 서문시장의 한 건물주가 임대료 받지 않겠다라고 그런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그 임대료를 앞으로도 좀 축소해서 받겠다라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뭐 대구 서문시장 일부 상점 매출이 0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추경에서 지원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추경 편성이 예.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 2015년 메르스 때 보니까 그때 제출된 추경안이 그때도 11조 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세수 부족분, 왜 일상적으로 추경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제외하면 절반가량인 6조 2천억 원 정도였고 거기에다 가뭄, 장마 이런 걸로 인해서 필요했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빼면 순수 메르스 예산은 2조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11조 원 중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를 위한 대책으로만 5조 원가량을 지금 편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함하면 지금 10조 이상의 슈퍼 추경안을 만들겠다는 건데 아마 야당에서는 그 이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순수 그 코로나 대책으로만 쓸 수 있는 5조 이상의 것들이라도 빨리 합의가 되는 게 현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가 전국적 확산 여부를 가늠할 중대 고비라면서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 당부를 했는데요. 관련 발언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과 중앙정부의 인식 간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대응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고 대구에 내려가 상황을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무회의 관련된 내용은요.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코로나19 관련한 새로운 추가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이 경찰병원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예,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에 따르면 응급실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병원은 다른 병원으로부터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료진 12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대 후반 간호사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재 A씨와 접촉한 의료진 등은 응급실에 격리돼 있고 A씨는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병원은 송파 보건소와 논의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건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 어떤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은평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502명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1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 은평 성모병원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제 경기도 상황도 있는데요. 그 남양주시에서의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살고 있는 35살 몽골인 남성이 예.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남양주시에서 밝혔습니다. 남양주 지역에서 발생한 첫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현재 고향 명지병원에서 치료 중인 해당 남성은 지난 20일 몽골에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집 밖을 나서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함께 사는 부인과 누나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양주시 측은 이 남성과 접촉자가 있는지 추가로 파악 중입니다. 네, 국회 본관이 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오늘 하루 출입이 지금 금지됐지 않습니까? 방역 조치는 다 끝난 겁니까? 내일 오전 9시부터 국회 기능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어제 오후 6시부터 방역 작업을 시작했고 국회 본관은 오늘 새벽 5시 10분쯤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 국회 청사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정상 기능에 복귀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예, 박병현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은요, 그 국립경찰병원의 응급실에서도 또 이제 응급실 간호사가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식의 큰 기관, 3차 의료기관에서 응급실 문제, 확진 문제에선 우리 방역당국에서 충분히 대응이 돼 있어서 조치가 절차적으로 좀 잘 진행되지 않을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감염의 우려는 항상 우리가 예, 신중해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특히 원내 감염의 가장 주원이 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한 건강 관리와 감염 관리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명지병원에서도요, 이번에 대구 경북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 우리 직원들 전수조사를 하면서 대구 경북의 방문 여부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는지 보고 확진 검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음성인 걸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병원에서의 이런 확진자가 노출되는 경우에 폐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그런 의료 인력 그리고 행정 직원에 대한 관리는 아주 중요하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전에 정 총리의 그 국무회의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 마스크 문제 많이 이제 참 힘들어하셨는데 이 국무회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이 좀 논의된 것 같아요, 신 기자. 네, 온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마스크 정말 구하기 어렵다 했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안이 의결됐는데요. 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절반, 즉 50%는 공적 의무 공급으로 정해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라고 결정이 됐고요. 이 가운데 일부는 취약 지역 계층에 무상 공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또 수출 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정했고 특히 의료진에게는 100% 공급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마스크 5,000원 주고 샀어요. 어휴, 그러니까 하나에 5,000원. 5,000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구 시민들이 이제 이마트에 풀린 그 마스크 하나에 800원짜리에 풀린 거를 사기 네. 위해서 굉장히 줄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냥 한 지역의 문제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전국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그 약국에 가니까 하나도 없고요. 네. 그리고 그냥 천 마스크만 좀 몇 개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형 마트에 가면은 아예 없고 네. 대형 마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살라고 보니까는 비싼 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비싼 게 거의 하나에 5,000원, 6,000원 이런 수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대책들이 좀 더 빨리 그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런 들어요. 어떤 감염병 사태에서 가장 그 아프고 또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라든지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뭐 추경이라는 거대한 어떤 재정이 어떻게 투입이 적재적 되겠지만은요. 그거랑 병행해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도 신속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네. 그러니까 어제 한 방송에서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그 마스크 업자가 내가 이번 기회가 30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전히 나는 쟁여두고 있다. 안 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벌금을 때린다 하더라도 약간 벌금 내고 그래도 내가 평생에 30억을 벌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 예.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지금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그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요, 아쉽더라고요. 이런 어떤 국회에서의 감염병 국면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현행법상 어떤 제재할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은 앞으로 21대 국회든지에서는요, 이런 감염병 사태 때는 국민의 어떤 보건이랑 직결되는 네. 품목, 마스크 등 품목에 대해서는 이런 사재기라든지 이런 어떤 불법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에 대해서 처벌 강화는
법안도 대단히 절실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이런 사태가 반복될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들인데 결국에는 입법화하기가 어려웠던 지점들이 어느 선이 폭리고 어느 선이 적정 가격이고 이런 것을 그때그때 사실 책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건데요. 저는 좀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사태 때도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열심히 되게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장님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 국민들이 하루하루 다 보고 계시지만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의 대응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사실은 피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연금 전문가세요. 국민연금에 관한 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전문가시지만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보건복지부에 지금 차관이 지금 1차관은 한 분만 계신데요. 이거를 2차관제를 해서 복지 담당과 보건의료 담당을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매번 정부에서 고민은 하지만 결국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 내지는 지금 20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 부분을 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드는 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던 하윤수 교총회장과 접촉해서 어제 검사받았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또 의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는 다시 재개될 수 있게 됐는데 그래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 문을 열고 나면 코로나 대책 특위 뭐 여전히 다 된 것 같이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전히 통과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특위 빨리 만들어야 되는 아직 거고요.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그냥 이제 만드는 데는 합의는 했고 네. 이제 출범만 시키면 되는데 그거 빨리 출범시켜야 되고 코로나 3법 아까 거기는 검역법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의사가 빨리 검진 받으라고 하는데 검진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추경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전문가한테 약간 궁금한 게 네. 지금 그 세 분이 음성으로 판정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하 회장이 확진되기 전에 행사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가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초기에 음성으로 나왔다가 추후에 검사해봤더니 확진이 되는 경우도 몇몇 케이스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검사는 정확한데 이 체내에 바이러스 양이 노출이 되더라도 스스로 면역으로 이겨나가서 자가치유가 되는 분이 있지만 또 그 시간이 일정 시간 동안에는 바이러스량이 증가하면서 또 추후에는 확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증상이 발생할지 이런 기침 가래 발열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나 예. 이 전희경 의원 등은 당분간은 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는 좀 피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각 언론사마다 야당을 담당했던 기자들이 다 회사에 못 오고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거든요. 국회 출입 기자들. 예,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회가 그러니까 사상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감염병 때문에 지금 폐쇄되는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요, 이게 지금 뭐 현재는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이지만은 이게 또 어떤 의원이 이 감염병에서 자유롭겠습니까? 만약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음성 판정을 다행스럽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제도 이런 어떤 문제를 짚어봤습니다만은 총선 연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총선, 그러니까 물론 예. 우려를 제기하실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런 손학규 대표가 이제 물러나시면서 총선 연기에 대한 언급도 이제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총선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는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1950년대에도 이제 선거는 이루어졌었고요. 더 위급한 상황에서 선거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선거는 치러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요. 선거가 또 하나의 문제가 미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이런 법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선거를 연기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건 좀 섣부르다. 다만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한 국회에서의 총력전을
일단 더 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난 한 2주 동안 우리가 너무 좀 방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라는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 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이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196조에 근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니까 선거를 못 치르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연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선거를 연기할 정도의 그런 심각성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이 또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했다 하더라도 상대 정파에서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정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뭐 특히 오늘 뭐 정치권에서 이제 봉쇄라는 표현 때문에 자칫 뭐 이런 논쟁이 잠깐 벌어졌었지만은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떤 민의의 어떤 반영이라든지요. 다른 지역과의 어떤 비교의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당장 그 선거전에서의 유권자와 정치 총선 후보자 간의 접촉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투표소라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신 교수님?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밀접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실제로 선거 투표를 하게 되면 길게 줄을 잇고 또 투표하는 여러 도구들이 접촉이나 아니면 비말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한다 하더라도요. 전자투표가 가능한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더더욱이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그 1:1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런 정기적인 소독을 꼭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현재 감염 전국에서는 이른바 감염 전국에서는요. 매사에 모든 부분에서 치밀하게 좀 준비해야 돼. 차분함 속에서도 치밀하게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지난 주말에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던 정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신 기자, 지난번엔 집시법 관련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었는데 이번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네, 일단 구속 사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젯밤 11시쯤에 서울중앙지법이 선거권이 없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또 도주 우려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전 회장이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서 이미 피선거권이 잃은 상태였는데 네. 또다시 그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투본 총괄 대표죠, 정광훈 목사가. 예. 근데 범투본이 구속과 상관없이 29일과 3월 1일 집회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가 영장 심사 전후로 취재진에게 또 3월 1일 이후에 다시 소명하겠지만 3.1절 집회만큼은 한다. 야외 집회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뜻을 받은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요. 이런 어떤 그 정광훈 그 한기총 대표회장의 이런 어떤 3.1절 집회 얘기까지 계속 한다는 것은요. 또한 이제 관련돼서 지지하는 정치 세력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있죠. 예. 물론 이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는 좀 추정이 다르지만요. 분명히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분들과 그 네. 집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아주 협의라기보다는 포괄적인 반대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는데 네. 지금 뭐 황교안 대표도 이미 회의에서 이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전 대규모 집회 자제해 달라. 직접 언급까지 할 정도로 이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정광훈 목사가 계속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어떤 측면에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인지가 좀 불분명하고요. 정광훈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분을 따르는 분들이 계속 집회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분들이 정광훈 목사가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집회에 열심히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좀 갈리는 의견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통합당뿐 아니라 뭐 우리공화당 여러 보수 진영 특히나 이제 극우라고 말하는 그 보수 진영의 분들이 조금 지금은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 대규모 집회에서 던지는 거는 정치인들이라든지 정치 어떤 지방생 던지는 메시지를 노리는데 도모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이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어떤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저럴 때는 코로나의 어떤 감염 위험성 어떨 것인가 생각한다면 정강훈 대표 회장이 말하는 이런 어떤 집회, 대규모 집회 부작용 부분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게 오히려 야외에서 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주장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못 모이게 하는 거는 정치적 탄압이다. 네.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압도할 정도로 그러면 이 집회 참가자에 대한 건강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장시간 같이 모여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문가 말씀하시는 대로 밀집돼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네. 야외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소리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비말이 서로 섞일 수 있고 그리고 고령자들이 많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실 거고 네. 그러면은 그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해 달라는 게 국민적인 합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지금 듭니다. 향후 감염법 관련된 법 개정에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관련 규정이 없어서 사실은 권고 조치를 하고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향후에 법을 개정한다면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집회나 이런 모임을 어떻게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지금 합니다. 뭐 현행법상 이제 감염법에 따르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실효화시키자는 뭐 어떤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은요, 뭐 강행할 경우 이런 집회를 강행할 때는 고발 수사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원순 시장이 오늘 오전에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보건소장들에게 이 선별 진료소를 찾는 누구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실효성 부분은 분명히 높은 건가요? 예, 뭐 심정적으로는 뭐 전 국민을 전수 검사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 우리가 의료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의학적으로 뭔가 검사를 한다고 할 때는 의학적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유증상자 중심의 검사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계속 완화되고 있는 그 적응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의 여행력이나 아니면 접촉력이 있어야지 검사를 했는데 네. 지금은 단순한 감기 증상이더라도 검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증상이 없는데도 내가 불안해서 검사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런 전수조사가 가능하려면요. 의료 자원이 풍부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부분이 그 교총 네. 그 회장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걸로 확인된 사람이 약간의 감기 증상도 있어서 그래서 서초구의 보건소를 갔대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더니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니면 악수 같은 걸 하거나 이렇게 접촉이 있었어야지 되는데 그것만은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라라고 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박원순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검사 대상을 좀 늘리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러니까 아마 보건소에서는 이 사례 정의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이걸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는 우한에 갔다 왔느냐 아니면 그다음에 넓혀서 후베이성을 다녀왔느냐 중국을 다녀왔느냐 그다음에 의심 증상이 있느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사례 정의가 굉장히 넓혀져 왔거든요. 점점 더 네. 이제 거기에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다고 걱정하는 분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게 박원순 시장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취약계층의 경우 혹시 못 오시거나 보건소에 이런 분들한테는 직접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 첫 번째로는 의료진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를 뒷받침했을 정도가 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들이 좀 뒷받침된다면 사실 확대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 거죠. 예,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어떤 바이러스의 특성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요. 어떤 확진자와 또 중증 환자화되는 부분이 좀 더 저희가 손에 잡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 개인들이 수칙에 대한 거,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한 거는 뭐 열흘 전과 지금 같은 부분도 있고요. 좀 더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항상 강조했던 네. 기침 예절과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기, 손 씻기는 그 세 가지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 전파가 됐을 때는 내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상대방과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상시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을 하기, 그리고 대중에 노출되는 거 최소화하기, 그래서 집회나 공연 이런 데는 최소화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우리 시민들 뭐 방역에 솔선수범하고 계신 우리 시민들 뭐 대구 경북 시민들 힘내세요도 있지만은요. 우리 의료진도 힘내시고요. 또 우리 이렇게 힘내라고 말을 하는 우리 시민 개개인 모두 다 힘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건데 여야 교섭단체가요. 그 26일에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드디어 조금 전에 말했던 코로나 3법 네. 뭐 특위가 아직도 구성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성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죠. 예. 네, 내일부터 당연히 엮이니까 바로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추경안 바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급하고 하루가 아니죠. 1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요. 어제 그 중국에서요. 이 한국인을 격리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세계 곳곳에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유사한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제 개강을 뭐 각급 학교들의 개학은 늦춰졌고요. 또 대학에서는 개강을 해야 되는데 이 어제 중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와 관련해서 추가 입국 금지 지정 계획은 없다는 이 뜻을 좀 정세균 총리가 밝혔는데요. 이 유학생들까지 효율적으로 좀 관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요. 대거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좀 그 긴급한 상황인데요. 예, 뭐 의학적으로는 유입을 차단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국 봉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와야 된다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 체계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19가 보통 잠복기가 14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입이 되더라도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14일간은 잘 모니터링하고 네. 혹시 그 상황에서라도 기침이나 발열 같은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곧바로 조치를 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신 기자. 대학 관계자들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일단 들어오는 이제 한 10,000명 정도가 이번 주에 들어온다는 거 네. 아닙니까? 전체로 아직 전체 중국 유학생이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38,000명 정도가 아직 안 들어왔고 네. 이번 주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럼 이 10,000명이 들어왔을 때 각 학교별로 한 2주 정도를 격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 격리에 들어가는 장소 그다음에 각종 뭐 소독제나 이런 마스크나 이런 비용 그다음에 인력들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다라는 게 제일 힘들어하는 지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쨌든 정부에서 예비비 42억 원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신 기자. 지금까지 뭐 들어온 어떤 추가적인 내용 좀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추가적인 내용 입국 금지 국가 그 간단히 한번 네, 예. 가장 최신 자료로 정리해서 내보낼 텐데요. 그 바레인, 요르단, 이스라엘, 홍콩,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 이곳에 그 신혼여행들이 발목이 묶여 있었다고 알려진 곳이죠. 네. 그리고 남태평양 키리바시, 나우루 총 7개 국가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격리가 잇따라서 외교부가 우리 측과 충분한 사전 없이 취해진 조치에 엄중 항의했다는 소식 이어지고 있고 또 중국에서 입국 제한해서 옌벤에서 어제 한국인 4명 격리 조치했다는 소식 정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민전 의원님, 네. 그 좀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다뤘지만은요. 정치권에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 좀 짧게 한번 정리하고 얘기 끝내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국회에서 차원에서는 정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최소화했다는 점에서는 저희는 국민들께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라든지 이제 사실은 문을 걸어 잠근다는 측면에서 많은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정부가 조금 더딘 걸음을 보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서 중국인 유학생 입국 문제는 사실은 이 지역사회 감염과 굉장히 심각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조금 적극적인 조처를 필요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특보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